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3월 19일 목요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보다 152명 늘었습니다. 지역별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오늘은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특별히 손 잘 씻기, 방역 더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한 심리방역 중요하고요. 긍정 백신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십시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울산시 울주군 회화댐 인근에서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헬기에는 기장 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헬기가 추락한 저수지 인근을 수색해 추락한 헬기 동체를 찾고 있고요. 탑승자 구조를 위한 구조대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오늘 오후 울주군 웅촌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투입된 7대의 헬기 중 한 대로 울산시가 빌린 민간 헬기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의 사고 헬기가 진화에 필요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수지에 물을 떠담는 과정에서 고압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불 취재도 많이 갔는데요. 헬기 그때 탔는데 바람 불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산불 진화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는 거 조금 명심해 주시고요. 희생자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네, 0036님, 전주 완산칠봉에 산불이 나서 산불 진화 작업입니다. 빨리 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걱정이네요. 수고하세요. 지금 이때가 초봄, 늦겨울, 이때가 가장 산불이 많이 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꽃구경, 산행, 절대 불 피우거나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1935님, 주기자님, 매화가 이곳 부산에서는 3월 초에 피었어요. 남쪽 나라 해운대에서는 이미 다 피고 이게 지나가고 있군요. 6934님, 주기자님, 세찬 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매화를 닮으셨네요. 제가요? 나라를 지키는 절개를 가진 매화 같은 공직자들이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네, 저도 바라봅니다. 9909님, 추운 겨울을 뚫고 국가와 국민을 향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이번 총선에선 좀 나왔으면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나라가 어찌 여기까지 성장한 것을 보면 장수보다 병조울들이 더 훌륭했구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위대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시대를, 이 역사를 여기까지 굴려온 겁니다. 촛불 집회 생각나십니까? 그 어떤 희생도 없이, 한 방울의 피도 없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혁명을 이룬 그런 성공한 역사를 만든 그런 위대한 국민이 우리 국민입니다. 0746님, 여긴 대구입니다. 사실상 백수가 되어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 백수가 되어서 방송을 들으면 안 되는데. 저는 학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이 연기되다 보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우리 건물주는 착한 건물주가 아닌가 봅니다. 한 달째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공원에 나와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방송 듣는 거 이거 감사한데 좀 위로에 뭐라도 좀 보내야 되나, 위로를 어찌해야 되는지 아무튼 힘내십시오. 0795님, 날씨가 코로나19와 합작을 했나 봅니다. 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DNA가 있습니다. 힘냅시다. 아자아자. 원선님, 마스크 쓰는 김에 피부과에서 점 빼고 왔어요.
마스크 쓰는 김에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약국에 들렀는데 약사님이 좀 힘들어 보여서 고생이 많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말씀만으로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들 예민한 시기인지라 작은 친절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친절함, 따뜻함 전파합시다. 점 잘 빼셨어요. 축하드려요. 7294님, 동생이 부산 해경 헬기 조종사인데 안전한 비행 부탁한다고 이렇게 전해달랍니다. 헬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산불 방제 헬기는 이렇게 가다가 전선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나무에도 걸리기도 하고 그 어스름 저녁엔 잘 안 보여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각별한 안전 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영님, 가입한 ELS 계좌 수익률 조회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아서 건강을 위해 은행 로그인 멀리하고 있어요. ELS 계좌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은행이 문제가 있는데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금감원이나 정부에서 그 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그게 너무 솜방망이 같습니다.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서민들한테 돈 많이 번 은행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그 억소리 날 정도로, 아직 억소리는 나는데 더 많이 이게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의 좀 당국자들이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코스피가 오늘 8.4% 급락하면서 1450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40원 급등해 약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소 50조 원 규모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청와대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한 17세 고교생에 대한 사후 검체 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거주하는 교민 등 8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자들은 경기도 성남의 코이카 연수센터에 머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강풍주의보와 건조특보가 발효된 울산에서 오늘 오후 산불 진화에 동원된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2명 중 1명은 구조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이어갑니다. 4.15 총선이 이제 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의 격전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장 뜨거운 곳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과 중진 의원, 대권 후보하고 맞붙습니다. 그런데 아주 박빙입니다. 아주 박빙이에요. 격전지 중에 격전지 제일 어려운 곳을 골라서 출마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발이 매일 붓고요. 예. 목소리는 갈수록 갈라지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시작했거든요. 네. 청와대에 있을 때가 힘들어요. 지금이 힘들어요? 그 진짜 질문이 어려워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거랑 똑같은 건데 그때도 새벽에 출근했잖아요. 새벽 4시 반부터 시작했었고 네. 지금은 그래도 6시 정도에 시작하지만 밤에 이제 늦게 12시까지 하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어찌 보면 청와대 시절에 단련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엄마시죠? 아, 제가 네. 그렇죠. 애가 몇 살? 10살, 7살. 근데 지금 계약도 미뤄지고 네. 이거 지금 엄마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계약도 미뤄지고 이거 애도 봐야 되지.
그다음에 선거도 해야 되지.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밤에 들어가서 애들 보면 마음이 되게 짠해요. 네. 어쩔 때는 막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세상 물려주겠다고 나선 거니까 네. 미안한 마음은 좀 접고 예. 일단은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아이들한테도 이 빈 시간에 대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자. 아이들한테 늘 그러거든요. 노는 것도 먹는 것도 공부도 뭐든지 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근데 엄마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하자. 정지영님이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아기는 알아서 잘 큽니다. 아니야. 그래도 사랑도 좀 주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세요? 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네. 청와대에 간다고 했을 때하고 출마, 정치인이 되겠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인데, 출마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시인님께서는. 많이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반대했던 게 그때였어요. 네. 며칠 동안 울며 불며 반대를 했었고 네. 저 또한 하겠다라고 설득했다기보다는 네. 그래 나도 힘들어 나도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해야만 하는 거라면 기왕이면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야지 끌려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싸웠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도 마지막에 오케이를 했었던 이유가 흐름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저보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남자라서 전체적인 흐름이 내 아내가 고민정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이 정치로 나가야 되는 거였고 거스를 수 없다는 걸 판단한 이후에는 그래 가자 이렇게 결단을 해줬죠. 지금은 도와주고 있습니까? 엄청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연설문 같은 것도 써주고 그렇습니까? 글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좀 까다로워서 그거는 네. 완전히 다 맡기진 않고요. 그래요? 예, 주로 아침 저녁에 저를 출퇴근 시켜주는 거. 네. 그리고 잔심부름. 네, 해야죠.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청소. 네. 캠프 청소 혼자 다 해요. 그래요? 화장실 청소부터. 지금 남자의 역할 잘하고 있네요. 네. 출마를 한다고 했더니 네.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십니까?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그거는 나중에 공개하려고 아직 개봉박두를 안 했거든요. 친정이 왔으면 하나는 풀고 가야죠. 풀 때도 됐어요. 그런가? 네. 그래도 비밀로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무겁거든요.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왜냐하면 대변인으로 있을 때 대통령께서 그냥 하셨던 말씀인데도 이걸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말씀은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것들이 많지 말로 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사사로이 하셨던 말씀들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실 때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사로이 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굳이 그렇게 청와대에 있을 때도 힘들었죠. 그렇죠. 저기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다 든대요. 그래서 네. 크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걸로 있었어요. 알아요. 네, 있었죠. 그때는 대통령이 왜 잡았어요? 그때는 강원도로 도망갔을 때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왜 힘들었었냐면 부대변인 할 때였는데요. 네. 부대변인은 정해진 일이 없잖아요. 뭐라도 하고 싶은데 대변인 역할을 내가 가지고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진행을 보는 역할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대통령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나 이런 걸 막 찾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왜 부대변이나 됐는데 그런 걸 자꾸 하냐. 네. 왜 자꾸 욕심을 부리냐 이러면서 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면 하면서 이제 강원도로 떠나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님께서 따로 이제 하셨던 말씀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으셨지만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그리고 어려운 정치 현안을 국민들에게 참 쉽게 잘 전달하더군요.
참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제 능력을 인정해 주셨던 건 유일하게 대통령님이셨었어요. 네.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출마한다고 하면 좀 걱정했을 것 같아서 그분 성격상 그래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저기 신인입니다. 정치 신인입니다. 네. 네. 지역에선 신인입니다. 상대는 서울시장을 2번이나 한 중진이고요. 대권 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내려가서 표를 갈고 계속 닦고 있었어요. 이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분께서는 1년 정도 네. 하셨다고는 들었지만 민주당은 뭐 한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갈고 닦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저는 혼자 고민정 후보가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갈고 닦았던 것이 저한테 체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살았던 저 고민정의 경험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물리적 시간이 저한테는 적기 때문에 더 많이 다니고 더 경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반응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시던데 처음에 갔을 때는 왜 이제 왔냐. 얼굴을 좀 진작 보여주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막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럼 알겠다. 두 번째 갔더니 이제 또 왔네 이러시더라고요. 벌써 2바퀴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 번째 갔더니 네. 전략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돼. 선거는 그렇죠. 이렇게 쳐야 돼. 맞아요. 들어야 돼. 네. 저 집에 가면은 지금 사람 몇 명 있어.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 네. 지금 분위기는 어때?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를 좀 딸처럼 생각하시나 하는 그런 감사함이 좀 있습니다.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네. 이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화를 신고 나갑니다. 근데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인사를 합니다. 네. 저 고민정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명함을 틱 버리고 가버리는 사람들 있잖아. 상처받죠. 많이 받았지. 아직은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진짜요? 네. 다들 받아주시고 이렇게 뭐 목례라도 하고 네. 이제 근데 때로는 이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나 아예 그냥 안 받고 피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별로 거기에 대한 상처가 없는 게 이게 저도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 수많은 전단지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저도 막 때로는 받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 생각해보면 저분도 그냥 귀찮으셨겠지 생각하면 그냥 괜찮습니다. 자, 지역에 이렇게 뛰고 있는데 당이 그렇게 평안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뛰고 있는데 나는 후보는 좋은데 당이 좀 그런 사람들 좀 만나게 되죠. 지금 특별히 갈등이 조금 있어 보이니까. 뭐 어디에서요?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왜 민주당은 이렇게 싸워? 왜 비례정당 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하고 뭐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다들 이제 정치 박사세요. 네. 누구보다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을 못지않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들도 주시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지역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제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만 이 혈안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중앙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도부의 방침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미세하게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변인으로 있었을 때는 그 핵심에서의 그 풍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워딩 하나하나를 아주 조심히 하면서 뭔가라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 정확한 걸 알고 있지 않으면서 섣부르게 얘기하는 것은 전체 판을 흐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네. 상대 후보인데 이분 장점이 뭔 것 같습니까? 친숙한 이미지. 친숙하죠. 네. 그래서 저도 길에서 한번 마주쳤어요. 네.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그분도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때서요? 딱 마주쳤는데 저도 모르게 먼저 인사가 가지더라고요. 뭔가 아는 사람 같고 처음 만났는데도 네. 그래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그랬더니 네 고생하십시오. 뭐 이러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또 만나게 되죠. 계속.
네, 맞아요. 네. 희한하게 그러대요. 그 광진을이라는 넓은 지역에서 왜 자꾸 비슷한 곳을 가게 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면 좀 편해집니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잘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제가 어쨌든 나이도 어리니까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분이죠. 네. 근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뭐 이것저것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수도권의 경우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합니다. 중도층의 표심을 잡을 만한 고민정만의 전략 있습니까? 애교 그런 거 말고 소통이죠. 소통. 네. 뭐 민주당 뭐 또 어떤 지역 색깔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던데 제가 직접 다녀보면은 중도든 진보든 보수든 그런 얘기보다는 정치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도 계시고 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지금 좀 정치 좀 신명나게 좀 해라. 좀 좋은 정치 좀 보여줘라.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는 못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 총선에 시대 정신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민정이라면 이번 총선 어떻게 치르겠다. 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시대 정신은 촛불의 완성입니다. 그러한 사명감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2016년, 17년에 우리가 추운 겨울날 들었던 촛불이 아직 다 미완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변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의 힘이 되고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힘겹게 만들었던 이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좀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정이 이깁니까? 어떨까요? 저는 이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겨야 한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후보였습니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께는 수차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을 아직 못 들었어요. 어서 나와주세요. 꼭 모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속닥속닥. 오늘의 비데이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데이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아주경제 사회부장 장용진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네. 서초동에선 요새 어떤 소식이 어떤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아직 봄바람은 안 분 것 같고요. 서초동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서초동이 사실 조금 좀 추워요, 원래. 원래 그렇죠. 다른 지역보다는. 그쪽이. 예. 네. 그리고 한여름에도 서초동만 오면 왠지 춥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렇죠. 난 그 예. 동네 가면 기분이 나빠요. 예,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네, 아마. 근데 끌려가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초동이 이제 그 좀 옛날에 베테랑 기자들이 많아서 뭐 네. 노땅 냄새가 난다 뭐 이랬는데 네. 요즘은 글쎄 너무 좀 경력이 낮은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실수하는 그런 기사들 네. 너무 황당한 기사들도 좀 나오죠. 그래서 보면 다 보이죠. 예, 뻔히 보이고 네. 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법률적으로 정말 엉성한 내용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제 법무부 전관 특혜를 개선하겠다고 법무부에서 개선안을 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 기사는 많이 났어요. 네. 근데 많이 났고 뭐 법무부가 뭐 칼을 뽑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관 예우를 어떻게든 최소한 없애겠다. 전관 특혜란 이름을 썼었죠. 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안 좋은 뭐 비판적인 결론은 없습니다만 한때 반짝하고 다시 기사는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서초동이나 그쪽에 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게 좀 맞습니다. 네. 느껴지죠. 자, 그러면 오늘 장 기자님이 주목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예, 어제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모든 언론,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조민이 잠만 잤다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잠만 예. 자서 인턴이고 뭐고 잠만 자서 뭐 예. 그렇게 나왔죠. 예, 이틀 동안 잠만 잔 게 전부인데 네. 어떻게 인턴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는 허위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조선일보에서는 기사가 제목이 조국 딸 조민 사흘 만에 키스트 인턴 중단 엎드려 잠만 잤다고 들어. 중앙일보도 비슷하게 썼고요. 온종일 엎드려 잠자더라. 뭐 이렇게 쓰고 뭐 거의 대부분 이런 기사는 나왔습니다. 잠만 네. 잤자더라. 뭐 밥만 잘 먹더라. 잠만 잘 자더라. 이런 거예요. 뭐예요? 예, 참 보면서 저도 그 노래 가사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기사로서의 가치는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왜죠? 이게 조민이 잠을 자더라.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다라고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분명히 이게 가치가 있는 증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잠만 잤다더라. 예, 이거는 전문 증거라고 하거든요. 네.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더라. 이것도 자기가 들은 게 아니라 또 건너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증언이. 아니요. 그럼 누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다. 어떤 교수한테 어떻게 들었다. 아니면 인턴 담당자한테 어떻게 보고받았다.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스트 닥을 하고 있는 포스트 닥터 과정을 갖고 있는 지난해 어떤 분이 조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잠만 자더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마디로 건너들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처가 뭐 어디였는지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법정에 나와서도 안 되는 발언이었죠. 더군다나 이거를 기사화한다는 거는 더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그 분이 키스트 연구원이 나와서 내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 사람도 어디에서 좀이 잠만 잤다더라 이렇게 들었다는 걸 건네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처도 애매한 이 말을 가지고 이것을 기사화했는데 키스트 연구원이 분명히 재판에서 내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증거로 못 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증거로 쓰시려면은 그 말씀을 하신 그 포스터닥이라는 연구원 직접 불러와서 그렇죠. 네가 그런 말을 했냐라고 언제 확인을 어떻게 해야 들었- 돼요. 예.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박사님이라면 제2 박사라고 일단 하죠. 이 예. 제2 박사님이란 분이 검찰 조사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성실하게 뭐 잘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진술이 배치되네요? 충돌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사실 이분의 진술이나 증언은 그 신빙성이 없는 거죠. 네, 뭐 재판에서는 쓸모 없어지는 증거나 증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날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대한 그 환경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민 씨가 잠을 잤다, 잠만 잤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라는 게 또 있었더라고요. 예, 확인해 그게 보니까. 뭐죠? 예. 당시 이 조민 씨가 그 인턴을 했다고 하는 바로 그 연구실이 그 무렵에 분쟁이 좀 있었다고 해요. 연구실에 문제가 네. 있었다. 예, 이 제2 박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분란이 조금 있었다. 왜 어떤 분란이었냐. 연구실이 두 개로 쪼개지는데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분란이 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턴이 뭐 크게 할 일이 없었다 이 그러니까 말인가요? 관리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여성 연구원 한 사람이 조민 씨한테 가서 지금 너를 관리해 줄 사람도 없고 뭐 시킬 일도 없으니까 일단 집에 가서 좀 기다릴래? 대기를 하고 있을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입증을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민 씨는 아이고 내가 잘렸나 보다 라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보면은 조민 씨가 그럼 만약에 잠을 잔 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잤다고 하더라도 왜 했는지 그다음에 왜 그 조민 씨가 케냐에 그 인턴 과정 중에 케냐 봉사활동을 갔다 오잖아요. 네. 그게 왜 갔었는지 그리고 왜 출퇴근 기록이 많지 않은지가 다 설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연구소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아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제이 박사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인턴 채용 취소하고 급여도 주지 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3주간의 계획 중에 첫 번째 주를 다 마쳤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라고 또 진술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 뭔가 석연치 않았던 그러니까 뭔가 이 인턴을
그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이 내용을 쏙 빼놓고 조민이 이틀밖에 안 하고 불성실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거짓말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내용은 쏙 빠지고 이 내용은 쏙 빠지고 잠만 잤다더라. 이것만 보도가 나왔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조민 씨가 이제 케냐에 그 봉사활동을 가기 전에 봉사활동을 다녀와야 됩니다라고 메일을 보내서 미리 양해를 구해요. 인턴을 시작하기도 전에.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물으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딱 잡아댑니다. 그런데 결국 변호인 측에서 증거물을 들이대죠. 보세요. 메일 서버 키스트 메일 서버에서 이런 메일이 간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서 하는 얘기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학생의 인턴 그리고 거기에서 잠만 잤다더라 이런 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지 이걸 따져야 되는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날 정말 중요한 얘기는 검찰 입에서 나왔었어요. 뭔데요? 예. 사실 지금까지 검찰은 고소 고발 때문에 이 조국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그리고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뭐 기소도 하고 착착착 해왔다. 그런데 고소장은 보여줄 수 없다고 계속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결국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44건 그중에서 고소 고발장을 보여달라라고 네. 했더니 검찰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건은 인지 사건이라서 고소 고발장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인지 사건. 네. 자, 인지 사건이라는 거는 내사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검찰의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자, 이 다음 소식 제가 준비한 것은 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를 시작했고요. 예. 경찰에서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좀 먼저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검찰이 웬일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지금 수사를 하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뭐 상당히 늦었죠. 예? 상당히 늦었고 지금 공소시효가 2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대니까 다행인 줄 알았죠. 그런데 자 저는 되게 당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법정에서 진술을 했고 법정에서 자백을 했어요. 예?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공소장을 쓰면 돼요. 그런데 지금 굳이 다시 그 사건 관계인들 고소 고발인 피해자들 일일이 다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요? 예. 네. 오늘도 조사를 했다 그랬죠. 내일도 아마 예정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자, 이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계속해서 사건 관계인들을 부른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거 기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시쳇말로. 기술이요? 이거 네. 서초동 전문 용어인데. 그렇죠. 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증거가 명백한데 또 수사해서 당사자들 부른다는 거는 당사자의 진술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예. 있을 거예요. 자, 기술이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마무리한다는 겁니까? 자,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이 법정 증언에서 나왔을 때와 틀리더라. 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법정 진술 있었던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혐의다. 라고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기술을 쓸 수 있다. 예. 경찰이 수사하기 전에 일부러 그래서 검찰이 나선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건 장용진 기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네. 생각이 아니고요. 네. 어떤 분이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신다라는 거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 그런 분도 왜 저를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아주경제 사회부장 장용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김한나 씨. 네. 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어서 시야를 확보해 주시고요. 오늘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화물차나 트럭 등 적재물 낙하 위험을 가진 대형 차량이 앞에 있다면 차로를 미리 변경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강일나들목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는 송파 부근에서 서안암 부근 2km 정체, 또 광암터널 부근에서 토평까지 8km 사이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이후로 구리 남양주금소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로 밀리고 있고요. 또 제2경인선에서는 인천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신천나들목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와 월곶분기점 부근에서 영동선 시점 6km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하고 빽빽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 휴식이 필요합니다. 뇌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정선태 국민대 글로벌 인문 지역대학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은 다들 아마 네. 답변이 비슷할 거예요. 조용히 삽니다. 잘 계셨냐고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좀 송구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게 미덕인 사회에서 각별하게 심리적 방역에 애쓰고 있습니다. 네. 저의 최애 코너입니다. 이 코너가.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 정선태 교수님께서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이런 이 책을 권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엔 저는 약간 실망했어요. 전염병 세계사, 전염병 그리고 전염병과 역사를 바꾼 내용들,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그런 책도 있고요. 너무 이런 책이 많은데 지금 이 시대에 딱 보면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 세풀대다 이거 딱 하면 환경이 생태가 이렇게 인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하면서 연애 소설도 읽고 그다음에 나는 훌리오 아주머니와 결혼했다 이거 읽으면 그 바라가스 요사가 요새 지금 중국에 얘기한 것도 있고 이 사람 여기를 통해서 가짜 뉴스 얘기하면 자, 좋잖아요. 됐고요. 네. 그런데 연애 소리 읽는 했어요. 했어요? 그럼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책을 왜 했는지 책을 들으니까 잡으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이 제니퍼 라이트라는 이 작가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염병의 역사니 뭐니 이런 거 다룬 책들이 가령 의학자나 과학계통 사람이 쓰는 종류 책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건 사실은 읽기가 좀 고통스러워요. 지식 정보는 많지만. 그런데 이게 작가가 말하자면 역사 고증을 통해서 써놓으면 그 시대가 재현되는 느낌이죠. 쉽게 말해서 재밌게 읽을 수 있게 이제 충분히 배려된 그런 책이에요. 제니퍼 라이트.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정선태 선생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지만, 제 경우 어떤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 그야말로 팬데믹이죠. 세상을 휩쓴 어떤 사안이 있으면요. 너무 사람이 뉴스로만 그 사안을 접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죠. 황폐해져. 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달씩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땐 정말로 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깊숙이 들어가서 그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할 때 시야도 넓어지고 등등. 인류가 결국 각종 역병, 전염병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그중에도 혹독했던 체험들을 이렇게 되새김한다면 지금 이 시점 코로나19를 들여다보는 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이 딱 그렇더라고요. 네. 책으로 한 발짝 더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네. 잘 말씀하셨듯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역사로부터 배운 게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야말로 팬데믹의 한복판에 놓여 있잖아요. 이때 이 전염병을 살아온 역사들, 이 로마 시대부터 최근까지 역사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은 기존에 질병의 사회사나 문화사 많이 있는데 문학부터 시작해서 회화 그리고 역사,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들을 넘나들면서 이 전염병이 인간의 삶과 사유, 태도, 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재미있는 문체로 흥미진진하게 쓰고 있다는 것. 이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재밌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질병 제목만 좀 나열해 볼게요. 이게 챕터 제목이기도 한데 안토니누스 역병. 여기 가레토
패스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흑사병 말하는 거예요. 흑사병. 비슷합니다. 네. 무도광, 두창, 매독, 결핵, 콜레라, 나병, 장티푸스, 스페인 독감, 기면성 뇌염, 전두엽 절제술, 소아마비까지. 무도광 이게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네, 이 댄싱 마니아입니다. 원어는.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13, 14세기인가요? 그러니까 중세 말쯤인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춤추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마녀라고 해서 네. 막 그 마녀 사장이 나섰다는 것이죠. 네. 그게 이 책의 원 제목이 뭐냐면은 Get Well Soon입니다. 네. 이 좋아질 거야. 네. 그리고 곧 좋아질 거야. 네, 이 최악의 역병의 역사와 그리고 그 역병들과 싸운 사람들이라는 게 부제인데요. 이런 이런 무도광이라는 것부터 원인도 모른 채 다 마녀사장처럼 병을 앓는 사람들을 뭐랄까요, 싸잡아서 처단했던 그런 무지막지한 역사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질병이 만연할 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그 일반 시민들, 대중들 대개는 이제 공포 속에 이제 휘말려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걸 관리해야 될 당국과 의료진들, 네. 종교인들, 언론계통 종사자들, 네.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이제 이렇게 교차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대개는 지난 시대 역병 얘기는 되게 정말 어마어마한 무지. 그러니까 진료하겠다고 해서 하는 방법에 뭐 네. 똥도 먹이고 뭐 별별 희한한 그 무지로 인한 그런 사례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건 이제 두 챕터입니다. 하나는 스페인 독감. 그렇죠. 지금 이게 1918년도서부터 한 1년여 동안에 아주 만연했던 일인데 지금 코로나19랑 상황과 모습이 꽤 비슷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흑사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왔던 여기서는 번역을 이게 이래야 맞나 봐요. 가레토 페스트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인류의 질병으로 인한 재앙 중에 제일 큰 거죠. 이게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걸로 죽었으니까 그 페스트 시기에 와 정말 인류가 이러고 살았구나 싶은 그 끔찍한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아주 오싹오싹해지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상황하고 비춰져 가지고 이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그 좀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스페인 독감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미국에서 출발한 겁니다. 네. 스페인하고 관계없죠. 관계없습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을 끝낸 건 뭐 연합군과 이 주축국의 승패 이런 문제가 아니고 스페인 독감이었다고 하죠. 근데 예. 그 당시 군인들 사이에서 이게 유행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네. 근데 그걸 미국의 언론들이 은폐했던 거죠. 예. 은폐하면서 군인들 사이에 번져나가니까 그게 1차 세계대전을 끝낸 뭐 중요한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랑 왜 비슷하냐면요. 1918년도 미국 법에 영국도 그래요. 사회에 해악이 되는 나쁜 뉴스를 기자가 쓰면 네.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당국이나 권력이 그렇습니다. 덮죠. 언론과 함께. 이때 우드로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아주 태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라라고 하면서 계속 은폐하니까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외국에 파병을 해서 보균을 한 채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데 계속 입만 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묻어버리면 이제 계절에 따라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은 무심합니다. 그 저자 이 저자는 아예 그는 악마다 이렇게 아예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해외 여러 그 코로나19의 대응 사례를 보더라도 아주 가까운 어떤 나라는 정말 이 역학조사를 별로 안 해서 감염자 수를 낮추는 아주 신박한 네. 그런 태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봤어요. 저는 아베 수상한테 이 책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거 읽어봐야 돼요. 네. 일본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죠. 네네. 특히 일본이 보입니다. 네, 스페인 독감이. 지난 시간에 제가 지각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일본의 이 자멸 충동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원점에 언론 통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언론이 투명하고 분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순간에 이 전염병은 가짜 뉴스와 함께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그건 그야말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책을 읽는 과정 동안에 저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된 게 있는데 좋은 쪽에 몇 가지를 봤어요. 네. 예전에 뭐 그 사스 때였나 뭐 식초를 마시면 좋고 김치가 뭐 역병에 좋고 이런 소리 정말 허황된 소리 막 돌잖아요. 언제나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죠. 김치 때문에 우리가 사스에 강하다 이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연탄가스를 먹으면 무슨 동치미 국물로 난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바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돌팔이가 기승을 부리는데 적어도 우리 사회에 내가 한 방에 코로나를 해결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오는 네. 그런 그 이상한 민간요법이나 돌팔이들이 없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사회적 지성이 함양됐다는 의미여서. 아, 왜 없습니까? 소금물로 그러니까 치유하겠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려고 무지가 그러는데 이 무식이 정말 무지와는 다른 이상한 맹신 그 네. 종교계에서 입에다가 소금을 뿌려갖고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해서 감염자를 몇십 명 낸 이제 그 대중의 이 의학적 무지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거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스페인 독감 때 미국에는요 공식적으로 이 종교 집회를 금했습니다. 네.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네. 근데 우리 경우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반응을 해요. 네. 근데 적어도 개신교는 미국이 더 우리보다 거기서 왔지 않습니까? 원조 아닙니까? 네. 이게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늘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에서 좋은 일 하면은 눈길도 안 주고 그 이상한 짓 하면은 응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책 그 마무리에 있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역병이 돌면 놀랄 만큼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들은 주위의 죽음과 파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착하고 용감하며 최상의 인간 본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면에 미신에 사로잡힌 미청아기처럼 행동하면서 사망자 수를 늘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건 앞부분에 나온 얘기네요. 그러면서 맨 마무리에서는 서로가 아니라 역병과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서로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우리는 단지 질병을 물리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레베카 솔리데 이 폐허를 응시하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도 거의 그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이 꿰뚫는 주제가 비슷한데요. 우리 그 진행자의 그 수준이 대단합니다. 성실함. 이 레베카 솔리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재난의 순간이 천국으로 가는 뒷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 가장 선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옥 속에서 인간들이 연대와 사랑으로 그렇죠. 꽃을 피워낸다는 얘기인데요. 무심한 가로수님 책 제목이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제니퍼 라이트의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열쇠가지입니다. 보통 이 책은요, 보통 책 10권 정도 읽는 정보와 그리고 어디서 잘난 척하기 굉장히 아는 척하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김한별님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사 프로에서 왜 30분가량이나 할애해서 책 이야기를 하느냐 싶었는데 요즘은 무척 기다리는 코너예요. 책을 통해 현재를 통찰하고 시대를 반추하는 철학이 이런 건가 싶습니다. 두 분이 꿰뚫는 해석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그 문화 코너나 이렇게 책 소개 코너 많이 봤는데요. 두 분이 하는 책 소개가 최고입니다. 네. 인정하셨습니까? 네, 이건 최고입니다. 이건 써니 311님 놀라울 정도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시민들이 됩시다.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네, 제가 보기에는 금방 말씀하신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이 코로나19는 한국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다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늘 서양의 이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요. 미국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으로 생각이 왔는데 네. 이 코로나19라는 대유행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적인 힘들, 시민 정신의 힘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수준 이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어떤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서 한국이라는 정치적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내적인 역량들을 확인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갑수 선생님. 예, 이 책을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셋 다 읽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아까 무심코 셋 다 공통적인 얘기 한 거 아세요? 책이 굉장히 재밌게 쓰여졌다 하는 얘기예요. 네네. 예.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굉장히 슬픈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에 의해서
이제 질병이 돌면 이걸 치료하겠다고 정말 기기묘묘한 방법들을 인류들이 써온 거예요. 예. 그 얘기들이 있는데 탄식도 나오고 또 어떤 건 굉장히 웃깁니다. 하여튼 굉장히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이제 책임져야 될 관리 당국이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보였나 이런 걸 보는데 저도 정 선생이랑 같은 결말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마 이 코로나19를 겪는 과정 동안에 네. 우리가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대처 수준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선진국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의 의료나 방역 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구나. 그걸 확인한 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코로나 시대인데 중국과 한국이 제일 먼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통제하고 감시하고 격리하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고 있죠. 이것도 한 방법인데 우리는 민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연대해서 민주주의식으로 한 단계 발전한 식으로 코로나를 대처하고 이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찰도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대역병의 시대에 민주적인 투명성으로 싸운 사례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7737님, 진우야, 시가 필요한 시대야.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시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일호님, 책 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입니다. 민은정님, 주디 의외로 지적이네요. 제가 김영민보다는 제가 김어준은 책을 안 읽습니다. 김어준은 책은 읽으면요 그 사람 생각으로 말하게 된다면서 아예 안 읽는 이런 야만인입니다. 1457님 주 기자가 진행할 때마다 출연하는 분마다 최고라면서 아부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최고가 아니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이어가십시오. 지금 시간이 아깝습니다. 제가 말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인상이랄까 이미지를 갖지 않습니까? 질병은 어둡고 그렇죠. 음습하고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대단히 흥미로운데 결핵에 대해서만은 아주 매혹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게요. 예술가들 병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더 아름다워진다고 그러고. 예를 들면은 18세기의 유명한 학자가 에드워드 베리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논문이 네. 뭐라고 인용되어 있냐면은 이 결핵, 폐병이 걸린 사람은 목이 길고 어깨뼈가 날개처럼 돌출되어 있고 뺨과 입술이 가장 순수한 빨간색이 띠고 눈두덩이 색이 짙어 산호처럼 보인다. 이에 관해서 수전 손택이라는 네. 미국의 작가이자 비평가가 혹독하게 비판하죠. 제가 써놨죠. 네.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네. 이게 바로 병과 싸워야 할 사람들이 네. 병을 미워하면서 네.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죠. 네. 지금도 결핵으로 죽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조금 그런데 선생님 여주인공 비련의 여주인공은 결핵에 걸리거나 백혈병 걸리거나 그리고 창백하고 이렇게 어지러워요. 이거 그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이미지라는 그럼요. 거죠. 네. 네.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식민지 시대 중요한 시인이나 작가들 이상이나 김유정이나 모든 사람들이 폐병이었고 그래서 네. 소나기 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주인공이 폐병 환자였죠. 근데 실제로 아름답지 않거든요. 저 가까운 사람이 백혈병으로 젊은 나이에서 떠나는 걸 옆에 있었는데 온몸이 퉁퉁 부어갖고요. 네. 아주.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어떤 책이죠? 네, 다음 주에는 도월 김용옥 선생이 최근에 쓴 나는 예수입니다. 네. 나는 예수입니다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얘기에 빠져가지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김갑수 평론가의 추천곡 브라이언 페리의 Slave to Love 들으면서 오늘 라이브 비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1번 매화였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5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